차트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담겨져 있다. 정체 불명의 차트에서 정체 확실한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 금호섭의 미스터리 차트.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 쉬어갔는데요. 오늘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오늘 제가 어떤 주인공을 가져왔는지 차트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꽤나 다이내믹합니다. 네, 다이나믹하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꽤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깁니다. 길게 보셨구나. 길어요. 이거 되게 역사가 긴 기업이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물론 막 1900년대까지는 안 가는데 그렇죠. 그래도 20세기까지는 안 가는데 그래도 역사가 생각보다 긴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댓글을 통해서 맞춰주십시오. 네, 댓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이 종목을 다루는지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축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축하를 많이 해드릴 맞습니다. 거예요. 자, 힌트를 통해서 조금 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도 난이도 조절을 좀 했어요. 댓글 반응이 힌트가 이게 뭐냐 이런 반응이 많아서 조절을 좀 했습니다. 너무 속된 말로 지조대로 쓴 거 아닌가. 자, 두 번째 힌트가 치명적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가 거의 그냥 이 기업 자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두 번째 기업이 꽤 많이 어렵지 않을까, 쉽지 않을까. 네, 댓글로 막 맞춰주고 계세요. 지금 보잉, NB, 애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중에 정답 있나요? 없네요. 오늘은 없네요. 보잉, 엔비디아, 애플.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요, 사실 좀 뜬금이 없어요. 요새 들어서 시장에서 엄청나게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까지는 아닙니다. 잠시 우리의 이 기억에서 잊혀진 종목이군요. 살짝 물론 들으면 무조건 알아요. 네, 그렇죠. 들으면 무조건 아시고 굉장히 유명한 시가총액도 큰 기업인데 요새 우리의 관심에는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정도의 기업이라서 제가 곧바로 요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두둥 넷플릭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넷플릭스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글로벌 1위죠. 압도적 1위 OTT 기업이고요. 이 오리지널 콘텐츠 라인업만 봐도 화려합니다. 기묘한 이야기 너무 재밌죠. 그렇죠. 오징어 게임, 펄럭. 그렇죠. 웬스데이 재밌어요. 웬스데이 시즌 2 곧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가슴이 웅장해지죠. 그렇죠. 소니가 만든 미국 OTT에서 일본 회사가 만든 우리나라 문화 기반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그리고 또 이외에도 사실 못 나온 드라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하우스 오브 카드도 있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킹덤도 있겠죠. 그렇죠. 스위트홈이라던가 굉장히 많은데 제 세 번째 힌트가 왕국이었잖아요. 그렇죠. 킹덤이어서 넣은 거예요. 예? 킹덤. 그쪽도 아재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와 또 강점이 있는 기업인 게 넷플릭스인데 제가 이 넷플릭스 이야기를 오늘 준비하면서 꽤나 놀란 점이요. 넷플릭스가 역사가 꽤 깊어요. 한 90년대부터 나오지 않았나요? 맞아요. 창립된 게 90년도더라고요. 그래서 나스닥 시장 상장은 2002년도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창립 연도인 1997년부터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으로 넷플릭스가 시작이 됐었는지 우리는 그냥 OTT 기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기업으로 시작했었는지 바로 DVD 대여 사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DVD 대여요? DVD 대여입니다. 약간 그 옛날에 그런 기업도 있었잖아요. 블록버스터. 그겁니다. 네. 정확합니다. 근데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구조였어요.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냐면 넷플릭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DVD 대여를 신청해. 그러면은 우리 집으로 넷플릭스가 저 빨간 봉투에 CD를 넣어서 보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비디오 대여점과 달리 내가 갈 필요가 없죠. 그냥 집으로 보내주는. 굉장히 편리하죠. 이 시스템이 상당히 좋았던 게 미국이 얼마나 대륙이 큽니까? 엄청 그죠. 대지가 광활하죠. 그죠. 근데 내가 직접 갈 필요가 없이 우편으로 알아서 보내죠. 그리고 반납도 우편으로 하는데 너무 편리하죠. 그리고 연체료가 없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저 어릴 때 비디오나 DVD 대여하러 다녔었거든요. 그죠. 거기 이제 만화랑 이 영화를 같이 이렇게 대여해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연체료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난 다 못 봤는데 반납을 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아니면 연장을 해야 되거나 그런 좀 이슈가 있었는데 요 기존 비디오 대여점과는 달리 넷플릭스는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CEO가 어렸을 때 DVD 대여하다가 연체료 때문에 너무 화가 났대요. 그래서 이때 CEO가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구독형 서비스도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 얼마를 내면은 DVD를 마음껏 대여해서 보십시오. 지금도 넷플릭스는 구독형이잖아요. 그죠. 그거의 모태가 이때부터 있던 거예요. 지금의 서비스를 좀 아날로그하게 시작을 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빨간 봉투를 이렇게 배달을 했는데 제 첫 번째 힌트가 이래서 빨간 봉투. 맞습니다. 또 뭐 90년대 얘기가 나오니까 90년대 할리우드 영화가 재밌다. 뭐 그렇게 재밌죠. 말씀해 주시는데 마침 저게 또 90년대 할리우드 영화잖아요. 트루 라이스. 트루 라이스 너무 재밌고. 그 제이미 리 커티스랑 저거 슈왈츠제네거. 네, 영화 재밌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그러니까 좋아하죠. 전 사실 영화 잘 모르거든요. 저는 영화보다는 게임 쪽 그쪽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럴 때 아날로그하게 지금의 서비스를 시작을 했네요. 97년도에. 아날로그하게 이때만 하더라도 기술 기업의 밸류는 전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창업 5년 차 만에 나스닥 시장에 2002년 상장을 합니다. 주당 15달러로 상장을 했고 2002년에 상장을 했는데 2003년과 2004년 이때쯤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죠. 이 비디오 대여 서비스만으로도 가입자 수가 6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서도 좀 주목을 받긴 했었는데 지금 받고 있는 기술 기업으로서의 밸류는 뭐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서비스가 없었으니까요. 참고로 이 DVD 우편 서비스 있잖아요. 네. 언제 끝났는지 아세요? 언제 끝났죠? 2023년까지 했습니다. 이거. 와, 진짜 최근까지 했네요. 이거를 재작년까지 했대요. 이걸 하네. 네, 끝까지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에 마무리를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근본 있는 사업이다. 요 DVD 대여 서비스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걸 소개해드린 게 구독형 서비스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사스라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벌써 이때부터 시작이 됐었다. 네. 자, 이제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2007년에 역사적인 기업의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때 스트리밍 사업에 진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넷플릭스의 첫 번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제가 띄워놓은 게 작긴 하지만 넷플릭스의 당시 스트리밍 서비스 화면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 이때 넷플릭스가 왜 스트리밍 사업에 뛰어들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브로드밴드가 광활하게 깔리기 시작해요. 일단 이 네트워크에 있어서 인프라가 깔렸죠. 그리고 두 번째 유튜브가 대중화가 됩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스트리밍이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유튜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튜브는 일종의 UCC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유저가 올리는 콘텐츠잖아요.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러한 스트리밍 같은 거를 유저가 만드는 거 말고 제작사들이 만드는 돈을 영화를 그렇게 보여주면 더 편하지 않을까? DVD로 오프라인으로 대여하지 말고 스트리밍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하면. 그렇죠. 그래서 요게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사업에 진출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리스크가 매우 컸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뭐 이걸 하고 있는 기업도 딱히 없었어요. 그리고 DVD 대여 사업이 이때도 여전히 활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사업 기업으로서 도전을 변화를 가져갑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곧바로 성과로 나타나요. 2010년에 넷플릭스의 총 가입자 수가 총 가입자 수 중에서 스트리밍 이용자 수가 절반 이상을 넘겨갑니다. 와, 2010년대. 네, DVD 대여 사업 원래 사업을 벌써부터 이때 먹기 시작한 거예요. 진출한 지 3년 만에. 그리고 캐나다를 시작으로 라틴 아메리카, 유럽 일부 등으로 해외 진출까지 합니다. 만약에 넷플릭스가 DVD 대여 사업만 했어봐요. 해외 진출이 됐을까요? 안 되죠.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적어도 많이 어려웠겠죠. 해외에다가 DVD 보낼 거 아닙니까? 언제 보내? 뭘로 보낼 거야? 소포로 보낼 거야? 근데 스트리밍은 인터넷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해외 산업 진출이 굉장히 빠르고 쉬웠다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가서 넷플릭스의 굉장히 큰 성장 동력이 되어주죠. 그렇죠. 결국 넷플릭스의 도박수였던 스트리밍 사업은 진출 5년 만에 기업의 메인 사업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야, 대단하다. 저 때 사실 스트리밍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뭐 익숙한 때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리고 선발 주자도 없었어요 이때. 맞아요. 본인들이 선두 주자였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성공하는 기업들은 확실히 이런 걸 잘 읽어. 그리고 성견 지명이 굉장히 있어. 도전적인 승부수를 빨리빨리 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넷플릭스의 역사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자, 2013년에 넷플릭스의 또 다른 획기적인 마일스톤이 하나 나옵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 하우스 오브 카드. 너무 재밌죠. 이거 보셨어요? 여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넷플릭스의 팅글 두둥 있죠. 이게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케빈 스페이시가 두둥 집무실 데스크를 내주 그 소리예요. 네. 근데 하우스 오브 카드가 이 넷플릭스의 최초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공개가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하우스 오브 카드가 우리는 그냥 재밌는 뭐 콘텐츠로만 기억을 하고 있지만 제작비 1억 달러 이상. 와. 그때 당시 1억 달러 이상.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됐으니까 더 큰 돈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러 논란 때문에 나락을 갔습니다만 케빈 스페이시라는 그렇죠. 할리우드 대스타. 그리고 이 감독이 데이비드 핀처. 데이비드 핀처 너무 좋은 감독이거든요. 맞아요. 진짜 명작을 많이 쏟아놨는데 할리우드의 최고급 인력을 데려와서 이 하우스 오브 카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에미상을 수상해요. 와우.
엄청난 거죠. 비평가의 극찬을 받았고요. 덕분에 넷플릭스라는 기업의 오리지널 가치, 브랜드 밸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이 아니라 콘텐츠 제국으로서 첫 발돋움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13년에 약 10개 이하였던 오리지널 콘텐츠의 수가 2016년에 600편, 2019년에 1,500편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자체 콘텐츠들이 엄청 좋은 게 많이 나오죠. 나르코스. 아, 저것도 진짜 재밌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저 남미 시즌 다 마요와. 재밌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스트레인저 띵스, 저거 기묘한 기묘한 이야기. 이야기, 명작이죠.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에 킹덤이 나왔고 맞아요. 이후에는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엄청 나왔죠. 이렇게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겠다라는 넷플릭스의 도전도 향후 넷플릭스에게 굉장히 많은 운신폭을 남겨줍니다. 그래서 저때 저렇게 네. 그 계속해서 내놨던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다 성공했던 게 추후에 자금적으로 큰 발판이 많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고 여기서 또 다른 이 시기에 또 다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시장 진출입니다. 2016년에 전 세계 190개국으로 동시 진출해버려요. 이때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죠. 현지 언어를 지원했어요. 자막이나 더빙을 통해서. 그리고 각국에 맞는 맞춤 현지화 콘텐츠를 막 만들기 시작했죠. 돈을 엄청 들여가면서. 이게 우리나라에 제대로 성공했죠. 현지화 콘텐츠가. 그렇죠. 그리고 스페인이나 브라질과 같은 라틴 국가권에도 많이 제대로 공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빙 콘텐츠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맞아요. 뭐 일본어도 더빙, K-팝 데모넌터스도 그렇죠. 무슨 20개국으로 더빙도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진심이었다 넷플릭스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덕분에 2019년 기준으로 넷플릭스 총 가입자 수 중에 미국 외의 비중이 60%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미국 기업보다도 글로벌 기업으로 확실하게 성장을 했다. 자리를 잡은 거죠.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AI 도입을 해버려요. AI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AI를 무조건 묻혀야겠죠. 야. 머신러닝인데 정확히는 머신러닝 기반의 AI 추천 알고리즘을 이때부터 도입을 합니다. 우리 보면은 넷플릭스 들어가면은 왜 내가 좋아할 것 같은 것들을 막 놓잖아요. 알고리즘. 네, 뭐 호섭님이 좋아할 것 같은 맞아요. 콘텐츠, 뭐 맞아요, 형선님이 맞아요. 좋아할 것 같은 맞아요. 시리즈. 다 있죠. 그거를 요 알고리즘을 2016년에 도입을 한 거예요. 와, 굉장히 진짜 빨리 했죠. 넣었네요. 굉장히 빨리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때 당시에 AI 기술 도입까지 하면서 혁신적인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와. OTT 기업으로서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든다, 글로벌로 진출한다, AI 기술을 도입한다. 굉장히 혁신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시도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2017년에 넷플릭스 가입자 수 1억 명 돌파. 그리고 저게, 네. 2018년 한때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이 디즈니 시총을 넘깁니다. 야, 그게 진짜 또 대단하거든요. 대단하죠. 네. 신흥 기업이 전통 미디어 거물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디즈니면은 이제 막 여러 기업들 파라마운트나 이런 기업들 맞아요. 계속해서 인수하면서 몸집 불릴 때인데 그런 디즈니를 시총으로 이겼다. 그렇죠. 정신 나간 거죠. 엄청난 거죠. 물론 이후에는 다시 좀 따라잡히긴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를 엄청 공격적으로 하면서 디즈니 몸집이 커져가지고 다시 좀 뺏기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건 대단한 사건인 거죠.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2020년 우리가 모두가 아는 그때가 옵니다. 코비드 팬데믹. 아, 맞습니다. 저 때가 정말 대박인 때였죠. OTT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버립니다. 왜? 스포츠 리그가 중단이 됐어요. 영화관을 못 가요. 그리고 집에만 있으래요. 그럼 뭐 하냐고. OTT TV 봐야지. 봐야지. TV 프로그램 보고 영화 봐야지. 사람들이 죄다 넷플릭스를 보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때 넷플릭스를 처음 봤어요. 2020년에. 맞아. 좀 많이 늦었죠. 결국 넷플릭스 2020년에 총 가입자 수 2억 명을 돌파합니다. 2017년에 1억 명이었어요. 2020년에 2억 명이죠. 3년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가입자 수가. 100% 돌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시가총액 2천억 달러 돌파합니다. 이야. 연간 실적 신기록 경신하면서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현금까지 확보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넷플릭스 이제 천국 가는구나 싶죠. 근데 바로 떨어집니다. 2022년에요. 뭔가 심한 충격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저 때 좀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실적 어닝 쇼크가 나온 거예요. 이 2022년 1분기 때요. 넷플릭스 가입자 수 증가 전망치가 25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어요. 근데 까고 보니까 2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250만 명이 늘었어야 되는데 20만 명이 준 거예요. 어닝 쇼크죠, 완전히. 그렇죠. 주가 35%가 하루 만에 폭락합니다. 와, 하루 만에. 하루 만에 35%가 날아가요. 그리고 그러면 2분기라도 괜찮아야 되죠? 2분기에는 100만 명이 줄어들어요. 이게 뭐냐면 성장 중단이 가시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넷플릭스가 수익보다는 이익보다는 성장을 목표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내가 투자를 너무 많이 하더라도 오리지널 콘텐츠 더 많이 만들고 글로벌 시장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막 미친 듯이 막 하고 이런 거였는데 흡사 기술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처럼. 그렇죠. 네. 막 거의 막 치킨 게임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현실을 본 겁니다. 기술 기업이라면 특히 왜냐하면 기술 기업으로 밸류를 받고 있잖아요. 네. 이라면 마진이 나와야지. 가입자 수가 심지어 줄어들고 있대. 돈이 안 되잖아. 주주 입장에선. 돈도 안 되고 그렇지. 성장도 멈췄고. 그래서 700달러에 육박했던 주가가 반년 만에 170달러가 됩니다. 시가총액 70%가 증발해버려요. 이때 사람들이 말했죠. 넷플릭스 망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가입자 증가가 아니라 수익을 생각해야 될 시점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댓글에 지금 스톤에이지님이 저 때 샀어야 했는데 맞아요. 정확합니다. 너무 왜냐하면 지금 넷플릭스가 1,200달러 선이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오른 거야 지금. 저때 뭐 막말로 어디서 이제 돈을 끌어다가 1억만 넣어놨어도 그렇죠. 10억입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때 망하는데요. 하지만 넷플릭스가 여기서 두 가지 묘책을 꺼내듭니다. 첫 번째가 광고형 요금제입니다. 사실 넷플릭스는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광고는 안 해. 우리가 뭐 딴 건 하더라도 절대 광고에 우리 영혼을 팔진 않을 거라고 라고 공언을 해왔는데 짜잔. 하지만 돈 앞에는 장사 없었다. 짜잔. 영원히는 없군요. 영원이란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난 혼자였지. 이거에 돼버린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적 압박엔 별 수가 없었던 거죠. 저렴한 요금제를 통한 신규 유입이 필요했었고 광고 수익이라는 새로운 파이프라인도 확보해야 됐었고 또 다른 OTT들은 이미 저가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이 경쟁도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됐는데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많이 거부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넷플릭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광고 없이. 광고 없이 끊기는 거 없이 맞아요. 쭉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막말로 유튜브도 프리미엄 안 하면은 거의만 한 3분 만에 광고 딱딱딱딱 들어가는 영상 너무 많아서 역체감 미쳐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고형 요금제 했을 때는 이걸 누가 보겠냐. 넷플릭스 너네 장점이 이게 아닌데.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넷플릭스가 일단은 광고 매출이라는 새로운 매출원을 찾아냈죠. 굉장히 컸고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타겟 광고를 내놓아요. 트레이드 데스크와의 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용자의 연령, 뭐 국가, 시청 콘텐츠 기반을 분석을 해서 타겟형 광고를 내놓는데 이게 광고주들에게 제대로 먹혀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아주 광고 수익 측면에서 훌륭한 성과가 나왔고 그러면 이용자 수가 줄어들었느냐? 아니요. 1억 명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광고형 요금제 가입자 수가 현재 9,4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 광고형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이 저가로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도 새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네. 넷플릭스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싶은 대기업 고객사들까지 끌어들이면서 돈을 이중으로 번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넷플릭스답지 않은 선택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넷플릭스가 지금까지 있게 만들어준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먹혀들었고 두 번째 전략 묘책이요. 계정 공유 단속 정책입니다. 아, 이것도 컸죠. 이게 왜냐면 2022년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넷플릭스가 분석을 했어요. 넷플릭스 전체 사용자가 2억 명, 막 3억 명, 막 2억 5천만 명 정도가 됐었는데 이 중에 1억 명 이상이 유료 가입자가 아니다. 공유 계정 사용자다. 여태까지 묵인됐는데 실적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22년 남미 일부 국가부터 요 계정 공유 단속을 실시합니다. 사람들이 시행 전에는 저렇게 난리가 났어요. 야, 넷플릭스 너네 장점이 계정 공유를 허용해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짜로 하하호호 볼 수 있게 해준 건데 이걸 너네가 안 해버리면 이거 누가 보냐? 그냥 끊고 나 디즈니 플러스로 갈란다. 애플 TV, 아마존 프라임으로 갈란다. 근데 이게 시너지 효과가 광고형 요금제랑 나버립니다. 왜냐면 계정 공유 단속이 되면은 이제 새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넷플릭스가 원래는 좀 비쌌단 말이야. 10,000원 넘기니까. 그래서 그럴 거면 우리 딴 거 본다 했는데 마침 이때 광고형 요금제가 같이 나온 거예요. 저렴한 게 나온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새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 그리고 네. 계정 공유를 단속한다는 것도 아예 공유가 안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한 4명 보는 걸 한 2명 정도만 공유하게 한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예 또 계정 공유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타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같은 가구에서도 되고 맞아요, 그랬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게 넷플릭스의 수익 구조를 강화시킨 또 다른 신의 한 수로까지 평가가 됩니다. 참 이 두 정책 모두 다 처음에는 악평을 받았어요. 근데 시행되면 시행될수록 사람들의 호평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 지금 넷플릭스 주가 쐈습니다. 우리 수양대군처럼 그렇죠. 지금 제대로 가버렸어요. 2022년 4월 저점 이후에 넷플릭스 주가가 600%. 아니 저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돌아버린 거죠. 저 대형 기술 기업 중에서 600%라는 상승률 저게 말이 되는 거냐고. 뭐 한 엔비디아 이 정도 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팔란티어 뭐 이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만 안 나옵니다. 자, 성장되죠. 수익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현금 확보가 잘 되면서 주주 환원까지 시작을 해요. 기술 기업이. 그러니까 삼박자가 제대로 받아버리면서 재평가를 받았고 주가가 미친 듯이 폭증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지금 차트와 역사를 보시면 아시더라도 DVD 대여 사업이 잘 되더라도 스트리밍으로 전환했죠. 그리고 미국 사업이 포화되자마자 글로벌로 갔죠. 그리고 적자가 나더라도 오리지널 콘텐츠 찍어냈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이 가능했더라도 그 정책들을 시행했죠. 다 먹혀들어요. 굉장히 과감했던 도전적이었던 수들이 다 적중을 하면서 넷플릭스는 이래야 성공하는구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줍니다. 어떻게 저 모든 정책들이 다 들어맞았을까? 그러니까요. CEO가 점쟁이였나 싶기도 하고요. 정말. 이렇게 넷플릭스 우리 현재를 알아봤는데 그런데요. 이제 뭐해? 이제 뭐 하죠? 아, 잘하는 거 알겠어. 넷플릭스 여태까지 주가 600% 오른 거 알겠어. 근데 우리는 2022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2025년 8월을 살고 있고요. 우리는 그렇죠. 지금 넷플릭스를 들어가야 말아야 되냐의 포인트에 있다는 거예요. 맞아. 이게 또 중요한 네. 게 요즘 기업들이 지금까지 잘했냐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가이던스. 맞아요. 그게 너네 특히 중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아무리 실적 잘 나와도 가이던스 하나 망하면은 주가 망합니다. 넷플릭스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다음 성장원 두 가지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제 미래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게임. 여기도 게임입니까? 우리 박준석 파트너가 또 좋아하는. 아니 게임 게임이죠. 얘기는 맨날 들려. 왜 진출하는 걸까? OTT인데, 콘텐츠인데 왜 진출하는 걸까? 자, 일단은 넷플릭스는 자체 IP가 강력하죠. 기묘한 이야기,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 다 자체 IP죠. 그리고 이 시청 콘텐츠는 수동적이에요. 반면에 게임은 능동적인 참여형 콘텐츠입니다. 때문에 이 사용자를 플랫폼에 더 오래 체류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독 유지율도 더 높일 수 있고 이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게임 사업에 2021년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은 지금 좀 정체됐어요. 반대로 경쟁은 과열됐죠. 근데 게임 시장은요, 당장 올해 3천억 달러에 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넷플릭스가 성장하면서 경쟁사들 많이 생겼죠. 디즈니 네.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뭐 국내만 하더라도 뭐 쿠팡부터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겼는데 이제 새로운 타겟책이 필요한데 그걸 게임으로 잡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누적 다운로드 회수 1억 회 이상, 월간 활성 이용자 수 300만 명에서 400만 명. 어떻게 들리세요? 그 원래 저렇게 1억이라는 숫자가 쉽게 들리는 숫자입니까? 이게 게임에서는 저게 사실 쉽게 들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 성과가요, 막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냉정하게 지금 4년 됐는데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바일 게임 시장 보면요, 다운로드 횟수가요 1억 회는 그냥 잽도 안 돼요. 몇억 회가 막 나와야 돼요. 맞네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저는 그렇습니다. 이 모바일로 넷플릭스 앱을 켰을 때 게임이 가장 상단에 떠 있거든요. 네, 맞아. 그게 무조건. 사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좀 귀찮기도 하고 네. 뭔가 약간 손이 잘 안 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아직은 넷플릭스가 게임이라는 분야에서 강자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하면 게임이 떠오르나요? 아니요. 안 떠오르죠? 영화가 영화, 떠오르죠. 시리즈 이거죠. 예능, 코미디 이 정도가 맞아요, 떠오르지. 맞아요. 게임 넷플릭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몇 년 안에 성공할 가능성은 냉정하게 봤을 때 시장의 의견입니다. 적어 보입니다. 왜냐면 게임 시장은요, 너무 치열해요. 너무 많은 경쟁사들이 있고, 그렇죠. 또 기술력도 넷플릭스가 많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아직은. 물론 이런저런 굉장히 유력한 게임 회사들로부터 인재를 영입하고 있긴 한데요. IB들은요, 지금 5년 이상은 장기 투자를 기업 차원에서 해야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것도 틈새 시장 정도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사업이 과연 넷플릭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줄지는 냉혹하게 봤을 때는 좀 어렵다. 미지수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성장원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 라이브 컨텐츠. 맞아요. 자, 이제 TV를 대체하고 싶어하는 넷플릭스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게 라이브 콘텐츠입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지금 어쨌든 VOD잖아요. 지금은요, 넷플릭스가 지금 내가 당장 봐야 할 이유가 없어요. 미뤄두면 되죠. 그렇죠. 물론 내가 너무 보고 싶어. 오캠 3 나왔대. K-팝 데모메터스. 지금 당장 봐야겠어. 나 스포 당하기 싫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왜 지금 봐야 돼? 주말에 봐도 되잖아요. 근데 라이브 콘텐츠는 지금 봐야 되죠.
스포츠 경기 지금 하고 있는데 밀어본 손해죠. 그거 스포츠 경기는요 제 방으로 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라이브로 봐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라이브 콘텐츠 스포츠 중계 위주로 진출하는데 지금 이미 프로레슬링이죠. WWE 그리고 미국 미식축구 그렇죠. NFL, NFL. 그리고 레이싱, 포뮬러 1 레이싱 F1 그리고 미국 프로야구 MLB 그리고 WBC 저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까지 중계권 계약을 완료했거나 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아. 아마 저거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계약을 했을 겁니다. 맞아요. 특히 NFL은 작년 크리스마스 매치 중계도 있었고 WWE는 올해부터 중계를 하고 있고요. 다만 경쟁 과포화예요. 여기는 더 과포화예요. 왜냐? OTT 경쟁 업체들이 이미 스포츠 시장을 선점을 했어요. 맞아. 특히 아마존이 비용을 굉장히 크게 썼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ESPN과 같은 거대 스포츠 중계 회사들과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또 이런 파트너십을 안 맺고 싶어요. 지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중계 인프라를 만들고 싶어하기 때문에 과연 굉장히 늦은 시장 진입 타이밍 그리고 치열한 경쟁 환경에 넷플릭스가 스포츠 시장에서도 얼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예. 우리가 조금 더 유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어허. 좀 생각이 되고도 있습니다. 저 지금 댓글창에서 보면은 되게 많은 반응들이 나오는 게 도박 사이트 연계도 좋을 것 같다. 이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VR, AR 이런 것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저도 이것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뭐 아프리카 BJ, BJ 같은 이거 이제 좀 더 스트리밍 쪽으로 네. 가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쪽으로 가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계시고요. 다들 좋은 의견 많이 내주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셨네요. 네, 갑자기 그렇습니다. 막 이 문화에 대한 얘기를 막 해놓으셨고 좋습니다. 이런 논의 너무 좋아요. 자, 그만큼 이 넷플릭스가 가지는 파급력이 크다는 그쵸, 얘기죠. 그쵸. 네. 하실 얘기들이 많으시니까. 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두 가지 성장 동력이 마냥 녹록치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었어요. 게임과 스포츠 둘 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그때까지 그러면 지금 돈벌이가 돼주고 있는 사업들이 버텨줘야겠죠. 근데 또 다른 OTT들이 그걸 둡니까? 더더욱이 경쟁은 치열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여러모로 지금 참 중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게임과 스포츠가 성공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요것도 이제 가져왔어요. 오늘 처음 해봅니다. 미스터리 차트에서. 네. 차트 분석. 이제 차트 분석을 해드립니다. 이 영역까지 가버리는 겁니까? 예, 가버렸어요. 자, 장기 추세선을 보면요. 명확하게 아주 강한 상승 추세죠. 네. 지금 채널 안쪽에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 그리고 밑에 캔들을 보면요. 거래량이 동반돼 있어요. 즉 이거는요. 실적 기반의 펀더멘탈 기반의 상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입니다. 조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급등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새로운 고점을 써내려가는 구간에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넷플릭스의 PER 봐야겠죠. PER이 약 51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네. 업계에서 높아요. 근데 역사적 평균을 봤을 때는 역사적 평균이 125거든요. 훨씬 낮습니다. 밸런스도 PER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아요. 지금 수익이 그만큼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버블이 껴있는 주가라고 보기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프리미엄 영역이다. 지금 약간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께 여쭤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 선생님. 자, 지금까지는 성장 입증했어요. 그리고 신사업들도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역사적 고점이에요.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신중하게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우리 선생님의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뭐 1220달러 선 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을 텐데 네. 거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이끌어낼 만한 요인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게임 산업은 아직 조금은 미진한 편이고 스포츠 라이브 방송도 아직 뭔가 눈에 띄는 가시되는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성장 모멘텀이 있을 거라 봐요. 뭐죠? 액면 분할. 또 액면 분할. 왜냐하면 지금 넷플릭스가요. 주당 1,200달러가 넘어가요. 그렇죠. 비싸서 못 산다고 지금. 엔비디아가 저런 비슷한 가격쯤에 액면 분할했죠. 맞아요. 브로드컴도 맞아요. 1,000달러 넘겼으면 보통 액면 분할을 합니다. 넷플릭스 액면 분할 얘기는 사실 월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 안에 액면 분할 발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액면 분할은 상승 동력이 되어주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워낙 고점에 있어가지고 1224달러. 네. 지금은 요새 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고 지금 살 거라면 그냥 분할 매수 정도로 접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또는 액면 분할 근데 액면 분할은 되기 전에 사야 되는데 액면 분할 되면 사면 오르기 의미가 때문에 없는데. 맞아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될런지 궁금해집니다. MS드림님은 지금 댓글을 통해서 상승 베팅 콜옵션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도 한다. 옵션 어우, 거래도 중요하죠.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옵션도 맞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스터 차트 2주 만에 돌아왔는데 오늘 넷플릭스 이야기를 30분 넘게 했습니다. 그래도 되게 간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 미스터리 차트에 대한 이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